육상을 지배하는 검은 표범. 명실상부 대한민국의 첫 번째 독자 개발 전차 K2 흑표. 최첨단 전쟁을 대비해야 할 21세기. K2는 과연 시대를 앞선 전력으로 적의 도발을 압도하며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 최강의 창과 방패를 모두 장착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전차전. K2는 첨단 디지털 추적 시스템으로 한 발 앞서 적을 찾아내고 120mm 활강포와 첨단 능동 방어 시스템으로 최강의 공수 능력을 발휘하는 차세대 명품 전차다. 미래 전장 환경에 최적화된 첨단 무기 체계, 대한민국의 주력 전차 K2 흑표의 개발 과정을 알아본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의 남경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한국형 전차 K2 개발사에 대해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 소개합니다. 먼저 34년 동안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근무하시면서 각종 화포와 전차 개발을 주도해 오신 김연배 전 ADD 전차체계 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연배입니다. 대한중기공업 시절부터 방위산업에 종사하셨고 현대 로템에서 K2 개발 산업에 참여하신 권정원 전무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권정원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근무하시면서 K2 전차 개발 단장을 역임하셨던 아주대학교 시스템공학과의 김의환 교수 모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의환입니다. 건국대학교 방위사업학과의 서우덕 교수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우덕입니다. 월간 플래툰의 홍희범 편집장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홍희범입니다. 바쁜 가운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서 교수님, 이제 K2 전차가요. 이제 개발이 처음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언제 어떤 배경으로 시작이 됐습니까? K2 전차가 처음 이제 개념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한 것이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90년대 말 98년도인가부터 탐색 개발에 착수한 그런 전차인데요. 그 배경을 보면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아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첫째는 일단 그 저희 군이 갖고 있는 그 전차가 주력 전차가 K1, K1A1 그 전차, K 계열 전차하고 그 다음에 그 전부터 그 미국에서 도입해서 성능 개량해서 쓰던 그 M48 계열 전차, 이 크게 두 가지 이 계열 전차로 그 이루어져 있는데, M48 그 계열 전차가 뭐 너무 오래됐고 하기 때문에 도태가 되고 새로운 장비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그 교체 장비 그 필요성이 현실적으로 그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90년대부터 쭉 우리 군에 도입되기 시작한 그 전장 운영 개념이 뭐 지난 시간에도 좀 논의가 됐습니다만은 그 네트워크 중심전 의 개념이 적극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육군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중심전 하에서의 고속 입체 기동전 뭐 이런 개념을 육군의 기본적인 전장 운영 개념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러한 전략 개념, 전장 운영 개념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좀 더 그 발전된 최첨단 그 주력 전차가 필요하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개발이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그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요. 또 하나는 그 K1 계열은 물론 이제 한국 국산 전차이긴 합니다만은 근본적으로는 이게 이제 미국에서 설계를 하고 생산을 우리가 한 그런 전차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국산 국내 개발, 독자 국내 개발이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전차였죠. 그래서 이제 우리 기술 수준도 상당히 이제 발전이 됐는데 이제 순수하게 우리가 설계하고 우리 개념에 맞는 그러한 전차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이 군과 또 그 업계 연구소 이런 쪽에 또 광범위하게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흑표의 개발이 추진됐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렇다 한다면 당시 이제 기술 수준을 한번 좀 점검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전에 K1을 개발할 때나 K1을 A1으로 이제 이렇게 업그레이드 사업을 할 때와는 다르게요. K2 개발 고 무렵이 이미 이제 축적된 기술도 좀 상당했을 테일 것 같고요. 또 이제 연구나 이제 개발 환경도 좀 많이 나아졌을 것 같은데 김 교수님 그 당시 좀 어땠습니까? 이 K1 이제 그 성능 개량 이런 거를 K1을 생산을 하고 K1A1을 성능 개량을 하는 과정 중에 이제 K2 전차가 사업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K2 전차를 할 수 있게 되는 그 기술적 기반으로 보면은 그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 하나 하고 두 번째는 그 시스템을 구성하는 부품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두 가지가 되어 있는데 K1A1이라는 사업의 특성은 뭐냐면 이 체계를 설계할 수 있는 기술의 일부를 다루게 돼요. 포탑 부분에 대해서 주포와 사격 통제 이런 걸 다루게 되고요. 그다음에 부품 기술에 대해서는 거의 중요한 부품을 다 국산화하는 사업이 K1A1이라는 사업이 돼요. K1A1 사업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처음에 시작은 3년에 하자 그랬는데 실제로 다 끝날 때는 8년인가 걸린 거로 기억을 합니다. 그럼 그 기간 중에 뭐를 했냐면 여기에 해당되는 핵심 기술 부품들을 거의 다가 국산화를 하는 것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국산화라는 게 뭐냐면 이미 만들어져서 지금 외국에 도입했던 거를 그대로 국내에서 만들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국산품을 만든다는 뜻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니까는 지적 소유권 이런 거랑 상관없이 왜냐하면 남의 걸 그대로 갖다 쓰면은 이거는 그 지적 소유권이 그쪽에 있는데 그냥 국내 생산할 뿐이지 않습니까? 예. 그게 아니고 각 부품에 대한 중요한 것들을 국내에서 독자로 설계를 해서 만드는 그런 단계가 들어가요. 근데 거기서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예를 들자면은 뭐냐면은 전차를 사격 통제를 하려면 사격 통제 컴퓨터가 있는데 그게 완전 국산화로 만들어지죠. 그다음에 전차장 조준경 이 눈으로 이렇게 봐서 사격할 줄 아는데 그게 다 국산으로 만들어지죠. 그다음에 장갑 판재가 국산으로 다 만들어지죠. 거기에 들어가는 특수한 장갑들 그 스페셜 아모 패키지라는 특수 장갑이 국산화로 만들어지죠. 등등 제 기억에 거의 전체에 들어가는 것 중에서 엔진 트랜스미션을 재배한 것 그거는 이제 미국에서 독일 거 같은 거를 국내 생산하는 수준이었지만 그 외의 부품들은 거의가 그 사업을 통해서 국산으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기술 수준으로 보면 부품은 내가 어느 정도 이제 다 만들 수 있다는 그런 기술이 축적이 돼 있고 그다음에 시스템도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가 아니고 K1 사업할 때 같이 K1A1을 통해서 적어도 내가 무엇을 모르는구나. 내가 무엇을 더 알아야 되겠구나. 그래도 온전한 전차를 우리가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수준에 도달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전략을 짤 수 있는 수준에 오른 겁니다. 기본 바탕이 없으면 사실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전략도 못 짜거든요. 아마 그 정도의 기술은 제가 보기엔 충분히 축적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 게 당시 상황이었었습니다. 예, 어쨌든 조금 유리한 고지에서 이제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걸로 요약을 좀 할 텐데요. 홍익범 편집장님,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차세대 전차 개발이 한참 지금 시작될 무렵 1990년대 이제 이 초반에요. 이 북한을 비롯해서 세계 이 군사 강국들은 되게 어느 정도의 어떤 전차 수준, 기능적인 부분들을 좀 갖고 있었었나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무렵에 가장 전체 선진국이라고 할 만한 독일, 그다음에 프랑스, 영국, 미국 이런 나라들의 수준이 얼추 우리나라가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전력화를 한 K1A1 전차 정도 세대의 전차들을 주력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이 딱 90년대 초반이면은 걸프전이 91년이니까
이 3세대 전차들이 막 실전에서 검증이 된 직후의 얘기죠. 그러니까 또 3.5세대 전차가 그리고 이 시기쯤에 갓 등장을 해서 이제 어느 정도 모양이 잡혀가기 시작하는 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북한을 보면은 이제 이 시기에 그 당시에만 해도 북한이 이제 T-72를 갖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우려를 했는데 뭐 다행히도 그때 북한군이 막 전력화를 서두르고 있던 게 T-62급입니다. 그게 어느 정도냐? 3세대는 둘째치고 잘 봐줘야 2세대급의 그러니까 첫 초기형 정도 수준밖에 안 되니까 사실 성능적으로 굉장히 열세긴 했죠. 그렇지만 또 그거를 어떻게든지 성능 향상을 해가지고 뭐 우리 K1 전차라든가 주한미군 M1A1의 대응을 어떻게든 대처를 해보려고 애를 쓰던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시기에 막 3세대 주력 전차인 90식 전차를 갓 전력화를 시작해서 보급을 하고 있던 때고요. 뭐 그런 시기입니다. 예. 근데 이제 김 박사님, 김 교수님한테 한 번 더 여쭙고 예. 싶은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흑표 개발이 이제 본격화될 즈음에요. 1996년이었죠. 우리 이제 그 러시아 탱크가 30여 대가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온 적이 있었었죠. 아마 이제 이 구소련에게 빌려준 차관을 돈 대신 이제 무기로 이제 받아들이지 않았나 싶었는데 이제 그때 받아온 탱크가요. 우리나라의 기계화에 전력화하기는 좀 부족했고 하지만 이제 적성 국가의 전차가 어떻게 돼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알기에는 조금 좋았을 것이다라는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혹시 당시 K2 개발에 이 러시아 탱크가 들여온 것이 어떤 영향을 조금 끼쳤습니까? 어땠습니까? 어떤 시스템이든지 우리가 이제 뭐를 새로 개발을 한다 그러면 말은 새로이나 사실은 엄밀히 보면은 거의 95%의 시스템이라는 것은 과거에 있던 시스템들에 대한 새로운 개량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건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때는 전차라는 걸 접할 수 있는 것은 다 서방 세계 전차였었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서방 세계라고 해도 뭐 전체를 다 본 것도 아니고 미국을 기준으로 해서 독일 거를 좀 봤고 미국의 M1 전차의 계열을 좀 봤고 뭐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 그 기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이제 이 동구권, 구소련권의 전차를 볼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죠.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우리가 대적을 해야 되는 그 상대의 기술은 그 기술에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앞으로 말하자면 그 포텐셜 타겟이죠. 이게 어떤 능력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구조가 돼 있고 그다음에 등등등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굉장히 좋은 그런 개념인데요. 여기서 또 꼭 짚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전차를 설계하는 개념은 크게 이제 그 동구권의 그런 구소련식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방 세계가 쓰는 공통적인 방법이 있어요. 이게 두 개가 근본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서방은 대부분 일단 보시면 전체 부피가 커요. 크고 생존성 위주의 설계를 합니다. 승무원이 살아야 된다는 것에 굉장히 큰 강조점을 둔 설계를 해요. 그래서 승무원을 살리는 방법으로는 주로 프로텍션을 쓰고 나머지를 다 거기에 또 이제 적절하게 이제 배합이 돼서 이제 하는 그런 설계를 어프로치라는 반면에 동구권 전차는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냐면은 생존성을 높이긴 높으되 사이즈를 줄이는 형태로 해서 작게 잘 안 보이게 안 맞게 하고 그 다음에 일단 맞으면 사는 게 아니라 맞아는 죽어도 할 수 없다라는 쉽게 얘기하면 좀 나쁘게 얘기하면은 제가 눈으로 보긴 그래요. 그런 설계를 하는데 그게 실제로 걸프전에도 증명이 됐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걸프전 얘기를 잠깐 드리면 이제 그 맨 마지막 단계에서 공습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이제 바가다 진격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나오는 그 각종 레포트를 들여다 보면은 그 서방 세계 전차가 한 대 딱 때리면 전차가 그 안에 이 뭐가 돼 있냐면은 탄이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그게 폭발을 해요. 그래서 그 전차 자체가 폭탄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터져요. 그러면은 포탑하고 차체하고 분리가 돼서 포탑이 저기 한 100m, 200m 날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승무원은 어떻게 됐는지 그냥 상상이 되시겠죠. 예. 근데 그런 종류의 설계예요. 그다음에 군수 지원 문제에 있어서도 그 사람들은 고장나면 버려라. 이런 개념이 고쳐 쓰는 개념이 아니고 서방은 그런데 그걸 군수 유지를 계속하면서 서포트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전체를 설계하는 기본적 철학이 달라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그때의
들어온 게 그 뭐 T 계열 전차로 여러 가지가 들어왔죠. 되게 뭐 T-86도 들어오고 54, 55, 62, 그다음에 하다못해 BMP라는 장갑차도 들어오고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잘 들여다보고 아 이렇게 설계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제 북한은 이런 기술을 쓰겠지, 예? 이런 개념으로 설계를 하겠지, 뭐 등등. 뭐 이게 여러 가지 이게 활용할 수 있는 정보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면으로 봤을 때에 아주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특히 한반도를 주하고 있는 우리의 적이라고 하면 좀 이상합니다만 이 접경을 하고 있는 나라들은 기본적으로 중국도 그렇고요, 러시아도 그렇고 일본을 제외한 그 나라를 보면은 그 북한 있고요. 거기는 그 전차의 기술의 베이스, 컨셉, 필라소피컬 베이스, 철학적 배경이 아직 그 동구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됐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계속해서 이제 한 가지 더 여쭙겠는데요. 이제 K2표가 이제 우리에게 이제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독자 개발한 전차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 출발이 바로 이제 독자적인 체계 설계에서 이제 나왔을 것 같은데요. 그게 1995년 여름에 이제 시작된 체계 개념 연구에서 이게 시작이 됐을 것 같은데 그때 어떤 각오, 의지 또 어떤 분들과 같이 시작을 하셨나요? 이제 그 기술자 입장에서 보면은, 공학자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K1 전차를 한 것은 나중에 보면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 지난번에 K1 할 때 되겠습니다만은 전력화로 해서 다 한 건 좋지만 공항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저거를 우리가 아직 못해서 이렇게 됐구나. 저걸 우리가 좀 우리가 만드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다. 뭐 이런 게 이제 그 우리나라의 정책을 하시는 분이나 군이나 개발을 해서 하는 공학하시는 그 각 기업에 있는 분이나 국방과학연구소나 다 동일한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반대하는 분들의 명분은 뭐냐면 정말 새로운 전차가 필요하느냐라는 그런 관점 하나 하고 또 하나 관점은 진짜로 만들 수 있느냐라는 그런 우려. 뭐 이런 거죠. 왜냐하면 나중에 되면 대규모 돈이 들어가야 되는, 자금이 투입되는 그런 사업이었으니까 당연히 이제 그런 우려도 뭐 당연하리라고 봅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을 산을 넘어서 우리가 전차를 이 장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평시에 뭐 이렇게 구경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내가 스스로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된다는 게 핵심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예가 많습니다. 국제적으로. 평시에는 잘 도와줘요, 서로. 뭐 이렇게 물건도 팔고 뭐 이렇게 막 하다가 막상 긴급 사태가 발생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차단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에서 탄을 사다가 쓰는데 평시에는 잘 팔아갖고 잘 훈련도 하고 했는데 전쟁 나니까 막상 탄을 공급을 안 해줘요. 저 중동이라든가 저기 동유럽이든가 뭐 이렇게 유럽 데 가면 그런 예 많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렇게 있어요. 이스라엘의 가장 메르카바라는 전차를 개발하기 시작한 근본적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영국이 잘 도와주다가 막상 거기 중동의 사람들 전투를 하니까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때 그 이스라엘의 그 제너럴 타렌 분이 있는데 그분도 만나봤습니다만은 이거 도저히 그렇게 그건 자주국방이라는 게 불가능하다. 뭐가 되든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만든 게 이제 그렇게 된 거거든요. 저희 나라도 똑같습니다. K1이나 K1A1이라는 것은 거의 국산화가 되고 다 돼 있지만 그 뭔가 꼬리가 달려 있는 그런 전차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군사적으로 보면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걸 수출하려도 문제가 있고 K2렌 전차는 완전히 기술적 독립을 하는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우리 바탕에 깔려 있는 그런 생각이죠. 그 다음에 제가 다녀본 여러 나라 중에서 아주 최선진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과 우리나라가 다른 점이 뭐냐면 우리나라는 방위 산업에 있어서 무기 체계를 가능하면 국내에서 개발하려고 하는 그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정책으로서 굉장히 훌륭한 정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뭐 잘못되면 뭐라고 비난도 하고 하지만 그러면서도 계속 돈을 넣고 자금을 넣어서 결국은 내 손으로 만든 걸 갖고자 하는 그 노력이 참 잘하고 해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제가 아는 그 유럽의 어느 나라들 이렇게 가도 다녀보고 보면은 그런 나라들은 그냥 사다 쓰는데 이게 뭐라 하나 좋은 말로 버릇이 들어가지고 그 비즈니스 차원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나라의 기술을 축적하고 뭐 등등 이런 거에 접근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럼 얼른 비즈니스 차원에서 보면은 이 나라 거 사다가 내가 조립해서 팔면 정부에 팔면 이거 얼마나 이익 남고 좋아요. 그리고 시설 다 갖춰놓고 모질라면 정부한테 또 막 우는 소리 하면은 그냥 뭐 필요해서 사는지 안 사는지 모릅니다만은 또 사다 쓰고 뭐 근데 다른 제품이 또 필요하면 그때 가서 공장 또 만들고 뭐 이러한 종류의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사실은요.
그런데 참 우리나라는 그 중화공업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거가 그런 바탕으로 생긴 굉장히 그 참 훌륭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K2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래서 반대하고 뭐 검토를 많이 요구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만 개발을 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우리 전반적인 우리 상황이라고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그 개발을 하는 것이 그때 이제 정부 주도로 국방과학연구소가 이제 이거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때 그 가과 분위기라는 건 뭐냐면 이제 기술자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벗어나자,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 그 다음에 이걸 꼭 해야 된다라는 의무감, 그 다음에 또 책임감,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잘 무장돼 있고요. 그걸 뒷받침하는 게 뭐냐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기술 수준과 이런 것들이 진짜 우리가 가능한 수준에 왔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비논리적으로 달려들어 가지고 실패하는 것보다는 그런 논리적 근거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뭐 그렇게 해서 시작된 사업이죠. 확신을 믿고 시작하는, 확실하게 만들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는 그런 각오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여튼 모이신 분들의 어떤 각오 이런 것들이 기반이 돼서 시작이 됐는데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체계 개념 연구가 2년 반 정도 이제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독자 개발 전차의 체계를 세운다고 하는 일이 결국 이제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당시 좀 어려웠던 점이나 아니면 우리가 K2를 이해하는 측면에 있어서의 이 부분 꼭 좀 하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당시 전차 체계 부장을 맡으셨었나요, 우리 김현미 그때는 부장님? 이제 부장은 아니었죠. 예. 말씀 주시죠. 예. 아마 K1 전차 때 얘기가 아마 다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다 아시다시피 K1 전차는 미국 GDLS사에서 설계를 하고 선행 시제까지 만들고 우리나라에서 실용 시제와 양산을 한 전차죠.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는 전차를 설계하고 핵심 부품을 설계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GDLS사로부터 상당히 많은 기술적인 서러움을 받았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84년도에 저희가 K1 전차 기술 연수를 미국 GDLS사로 한 20여 명이 갔습니다. 이제 단계적으로 나눠서. 저도 거기에 이제 포함이 돼서 84년도에 GDS사를 갔는데 처음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맨 처음에 갔을 때는 각 분야별로 그 ADD 그 담당 요원들이 이제 미국 GDS사의 분야별 담당자와 코디네이션이 돼가지고 그동안에 설계 진행된 사항도 같이 토의를 해서 이 친구들이 어떻게 설계를 했는가 하는 이런 기술적인 정보를 좀 얻으려고 갔는데 딱 미국에 가니까 자기네 사무실에서 상당히 떨어진 다른 건물에 큰 방을 하나 마련해놓고 거기에다 다 우리를 그냥 책상 하나씩만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기술적인 토의는 자기네들이 요일을 정해가지고 무슨 요일에는 예를 들어서 무장 시스템, 무슨 요일에는 전투 통제 시스템 이렇게 자기네들이 일정을 잡아가지고 그때 1대1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나마 뭐 기술적으로 좀 이렇게 좋은 자료를 주면 좋은데 근본적인 기본적인 이런 사항들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그 GDLS에서 그 특수장갑을 개발해 가지고 실제 전차 구조물과 같은 그 BHNT, 발리스틱 허렌 터렛을 만들어 가지고 APJ에서 방어력 시험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가 그 방어력 시험을 좀 보러 갔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멀리서 탄을 쏘는 걸 봅니다. 그럼 이제 관통이 돼서 방어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러면 자기네들이 이거 충분히 니네들이 요구하는 방어 성능을 만족시키고 있다. 그래서 이제 현장에 보러 갑니다. 가면은 이제 그 구조물이 운동연의 탄이 맞으면은 장갑 판재가 뚫릴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깊이까지. 그러면은 특수장갑이 파편이 돼서 바깥으로 튀어나오니까 우리가 가기 전에 그 파편들을 다 치우고 그 맞은 그 탄이 맞은 그 구멍을 용접을 해서 다 막아놓고
우리가 갔을 때는 땅바닥에 그 특수장갑 아마 그 덩어리 같은데 조그만 알갱이, 빨갛고 노란 이런 알갱이들이 조금 떨어져 있는 것만 보고 예. 전혀 우리가 기술을 습득할 수 없게끔 이 사람들이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그런 서러움을 저희가 받으면서 이제 K1 전차를 개발을 한 거죠. 그래서 그때 참여했던 연구원들은 야, 우리가 이렇게 기술적인 서러움을 받아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좀 독자적으로 체계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또 그때 마침 그 주변국들에는 그 뭐 중국 같은 경우는 99식 이제 전차를 막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러시아도 T-80에서 T-90 전차를 개발해서 이제 막 운영을 하고, 일본도 90식 전차에서 새로운 전차 개발을 계획하고 있었고, 또 아까 그 잠깐 말씀하셨지만 북한도 T-72 전차를 확보할 것이다 하는 이런 그 첩보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그런 최신 전차에 좀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개념의 전차, 또 우리가 해외도 좀 수출할 수 있는 고유 독자 모델의 전차를 좀 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이제 체개념 연구를 시작을 했죠. 그런데 주변 여건은 상당히 어려웠어요. 우리가 체개념 형성 연구를 시작할 때 여건은 뭐냐면은 이 사업이 K1 전차 사업이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됐고, 그 다음에 K1 계열 전차 개발 사업도 마무리가 되는 바람에 K1에 참여했던 연구 인력들이 상당히 많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아마 로템도 K1 전차 개발할 때는 연구 인력이 아마 한 200여 명 됐었는데 K1 전차 끝나고 나서 그 연구 인력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그 연구 인력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었고, 또 아까 우리 김양 교수님 얘기하셨지만 주변에서 야, 니네가 무슨 차기 전차를 개발하려고 그러냐 하는 이런 부정적인 시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개념 형성 연구에 소요되는 예산도 그렇게 많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연구 인력 한 7명하고 예산 한 17억 정도를 우리가 정부로부터 받아가지고 개념 형성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예, 또 많은 또 어려움을 또 안고 계셨었군요. 이번에 김희영 교수님은 이 체계념 연구에 어떤 또 기억과 또 말씀 주시겠습니까? 연구 개발 단계에서 보면은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할 때 제일 중요한 단계가 개념 연구예요. 실제로 사용하는 돈은 많지 않습니다만은 앞으로 만들 시스템이 거의 여기서 결정이 돼 버려요. 그 보통 이제 시스템 공학에서 얘기할 때는 뭐라 그러냐면 초기에 한 돈 5% 쓰는 게, 5, 20% 쓰는 게 그 시스템 전체에 들어가는 비용 한 80%를 다 결정해 버려요, 거기서. 이미. 내가 아직 만들진 않았으나 뭘 만들겠다고 결정을 하게 되면 이미 뒤에 돈을 이미 결정하라 똑같으죠. 그만큼 중요한 단계예요, 여기가. 그런데 이제 이 K2 사업의 특성은 뭐냐면 그런 시스템 공학적 순서를 다 쫓아가면서 개념 연구, 탐색 개발, 체계 개발이라는 것을 이 시간을 가지고 진행한 사업이에요. 그게 제가 보면 어떻게 보면 K2 개발이 성공적으로 잘 끊어줄 수 있는 아주 기본 바탕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마 지금에는 상상하기 좀 어렵습니다만은 개념 연구가 2.5년을 거의 한 연구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 개념 연구를 할 때에 그 우리가 그때는 K1, A1 전차를 개발하면서 동시에 진행한 사업이었거든요. 그러니까는 K1, A1에 들어가 있는 연구 인력과 거의 중복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에 됐어요. 그러니까 K1에 투입한 그 전차 개발 인력은 기본적으로 생각이 K1, A1을 개발하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고 뭐 1차 목적이긴 합니다만 K2를 개발하기 위한 인력 양성, 이런 개념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개념 연구할 때 무엇을 만들어줘야 되느냐 하면은 군이 진짜로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구현을 하려면은 이것이 그러면 전체 어떤 기능으로 해결을 해야 되고 어떤 수준의 성능이어야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오퍼레이션 해야 되고 어떻게 군수 지원을 해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서 다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모양은 어떻게 해야 되고 각 배치는 어떻게 해야 되고 각각의 그 성능 요소는 어떻게 서로 절충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하는 데는데, 근데 제가 뻐저하게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아직 개발의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요? 단순하게 갖다 이렇게 조합을 시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조합했을 때는 무슨 성능이 나오고 그 효과는 어떻고 그다음에 그 효과들을 위해서 내가 돈을 얼마를 써야 되고 하는 이런 걸 분석을 하는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그 굉장히 그게 좀 우리한테는 아쉬운 기술이었었죠. 그래서 그때 그 시도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이게 이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를 갖지 않고 만드는 것은 결국은 제품의 품질, 그 제품의 성패에 영향을 준다. 그래가지고 그 작은 사업비입니다만은 그 사업비 내를 가지고 이 모델링 앤 시뮬레이션, 즉 예측 분석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작업을 해요. 보통 선진국 같으면 그게 이미 되어 있습니다. 거의가 한 7, 80%는 되어 있고 그 시스템 고유한 것을 분석하기 위해서 새로 만들어 쓰고 이런 과정인데 저희는 거의 전무한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결국 뭐냐면 주먹구구식의 일밖에 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노력을 굉장히 많이 경주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아까 잠깐 그 전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부품을 구성하는 기술은 돈을 투입을 해서 노력을 하면 만들 것 같은데 시스템을 내가 진짜 온전하게 설계를 하는가에 대한 확신 이게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그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그 제 개인적인 네트워크도 있었습니다만 다 연결을 해서 미국, 독일 뭐 등등 여러 군데에 연락을 해가지고 이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은 그 사람들의 전차를 만든 사람들 다 초빙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메르카바 전차를 한 그 제너럴 타를 초빙을 하고 일본의 T-90, 76을 만든 하야시 이와우라는 분들 다 그 사람들이 그 치프 엔지니어들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K1을 만들고 미국의 M1을 하는 엔지니어링 부사장 제너럴 타를 초청을 하고 그다음에 그 스웨덴 S 전차를 개발하신 스벤베르게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을 초청을 하고 그다음에 K1을 평가하고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했던 그 전차 전문가가 있습니다. 영국의 대학에 있는 분인데 그 오골키위치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 5명을 초빙을 해요. 보통 초빙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그냥 외국인 초빙하면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끝나는 거게 한 몇 시간 하고 맞는데 저는 애초에 요구사항이 뭐였냐면 일주일 훌로 5 days, 8 hours 세미나를 하셔. 그래가지고 각 기업에 있는 전문가들 그 다음에 국방과학연구소 내 사는 사람들하고 시리즈로 그분들을 다 해서 했습니다. 그거를 나중에 녹음을 해놓으니까 그 큰 박스로 몇 박스가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바탕을 까는 작업을 이 개념 연구를 추진하면서 동시에 합니다. 근데 그게 그분들이 갖고 와서 동의를 해줘가지고 참 열심히들 해주셨는데 그때 축적된 자료들이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진짜 온전히 할 수 있는 가장 큰 백그라운드가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모자라갖고 또 어떤 일을 벌이게 되냐면은 참 우리나라 국방부를 참 칭찬하고 싶어요. 사실 이런 경우에는 그 체계 개발을 담당하시는 부서에 가가지고 우리가 진짜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내가 이런 게 부족합니다. 우리 운무란 개구리 우리끼리 앉아서 아무리 해봐야 세계랑 견줄 수 있는 전차를 어떻게 만듭니까? 그러려면은 뭔가 이론적 기초를 깔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이 전문가들을 제가 외국에 공부를 시키러 보내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네. 근데 참 고맙게도 그를 들어주셨어요. 아마 전후무한 얘기일 겁니다. 그래갖고 결국은 7명을 그 영국으로 유학이라 그럴까요? 뭐라 그럴까? 뭐 보내게 돼요. 그런데 그분들이 가서 1년 코스로 하는데 논문은 필요 없다. 가서 무엇을 전차를 만들려면 분석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해라.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전문가로서 이제 시스템 전체를 분석하는 전문가 양성하는 과로서 그다음에 생존성 설계하는 사람, 기동 설계하는 사람, 주포를 설계하는 사람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있습니다. 뭐 사업을 관리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그 전문가를 딱 뽑아가지고 가서 1년 동안에 공부를 하도록 만들어요.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지금도 거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의 가진 지식이 이제 우리 파운데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가 어려웠냐고 말씀하시자면은 그 시스템을 내가 온전히 이해를 하고 있고 시스템에 대한 어프로치를 내가 정확하게 짤 수 있는가? 주먹구가 아니고 공학적 배경을 가진 상태로 이러한 노력을 하는 게 그 참 뭐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여간 다양스러운 건 우리 군이나 국방부에서 잘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그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대신 저는 군에다가 이제 저가 아니죠. 그 전차를 개발하는데 사람들은 무엇을 반대로 드렸냐면은 이제 그 다 국가 세금 써서 쓴 거 아닙니까?
ROC가 보통 나오면 ROC라는 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만족할까에 대해서만 사람들이 집중을 해요. 근데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군에서 현재 만들어진 ROC가 기술적인 관점과 여러 가지 관점을 해서 대비해서 봤을 때 앞으로 향후 3, 40년 쓸 전차로도 적합한가라는 분석하는 작업을 합니다. 이제 그게 서방의 미국이라든가 이런 나라에서 보면은 선진국에서 하는 근본적인 방법이에요, 사실은. 그냥 왜 이런 ROC가 나왔을까? 그게 진짜 적합한 건가? 이 분석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2000년대 전장 환경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전차가 운용될 시기에. 그 다음에 그때의 전술 운용 개념은 지금까지 써온 전술 운용 개념과 동일할 것인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위협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향후. 그 다음에 그 현재 전차를 만들기, 설계하기 쓸 수 있는 기술은 어떤 것이 가용하고 그 기술은 향후 20, 30년 동안 어떻게 바뀔 것인가? 라는 이거를 진짜 면밀히 분석을 합니다. 면밀히 분석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 예로서 2000년대 전장 환경이다. 그러면 전차 설계할 때 전차의 이 운용 반경을 한반도로 국한할 것인가, 북한까지 갈 것이냐, 아니면 북한을 넘어서까지 갈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수출해서 내가 다른 데 팔고 싶으면 거기는 어떻게 될까? 이것도 더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우리 K2 전차, 당시 이제 그 차기 전차라고 불렀습니다. 어떠한 개념으로 설계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공학적 베이스에 의해서 이렇게 모아지게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런 전차는 그 다음에는 어떤 기능 특성을 갖고 있는가가 다 대별돼서 딱 나오게 되고 그거를 전차라는 형태로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를 해서 컴퓨터로 시뮬레이션하고 여러 가지고 모델이 막 만들어지게 돼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군하고 토의를 하고 아까 그 52회 지라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결과를 가지고 각 군부대, 전차부대를 다니면서 피드백을 받고 뭐 하는 이런 과정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게 이제 개념 연구를 하면서 이 하나씩 극복해 가면서 한 그 단계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6.25 전쟁 당시 맨몸으로 적의 전차에 맞섰던 대한민국은 지난 60년 동안 기갑전력 강화에 매진했다. 1970년대 M48 계열 전차 개조 사업으로 시작된 전차 개발의 꿈은 1980년대 후반부터 K1과 K1A1을 개발 양산하며 결실을 맺는다. 네트워크 전쟁에 대한 관심이 커지자 1995년 국방과학연구소는 차세대 전차 개발을 위한 개념 연구에 착수한다. 전차 개발에 필요한 모든 기술과 체계를 우리 연구진이 직접 수행하는 독자적 연구에 돌입한 것이다. (2003년부터) 본격적인 체계 개발에 돌입. 4년여 만에 시제품이 완성됐고 다시 혹독한 시험 평가를 거쳐 대한민국의 첫 독자 개발 전차 K2가 탄생했다. 세계 명품 무기로 꼽히는 K2는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강력한 화력을 자랑한다. K1보다 더 길어진 120mm 55 구경장의 포신에서 임무에 맞춰 강력한 포탄을 쏟아내며 전장을 지배한다. 미래전에 부합하는 전술 지휘 통제 체계 역시 K2의 자랑이다. 네트워크 기반의 전장 정보 관리 시스템을 탑재해 보다 정교한 작전이 가능해진 것이다. 설계에서부터 생산은 물론 거의 모든 구성품을 국내에서 개발한 K2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독자 개발 전차이며 21세기 지상전의 최강자다. 네, VCR 영상 잘 봤습니다. 김 교수님, 특히 흑표 개발 과정에서도 3D 프린팅을 사용하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 당시로서는 좀 사실은 획기적인 그 접근이었었죠. 제가 이제 K100 만들 때 잠깐 말씀드리면 굉장히 오래된 얘기죠. 80년대.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 도면을 일단 만들어서 시스템이 이제 그 형상이 나오면 그거를 얇은 철판으로 지금 말하자면은 뭐라 그러나요? 브레스 보드로 해가 이렇게 모양을 만들었어요. 그걸 만들어서 이게 이 후보 대안들 세 개를 만들어서 군하고 협의를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런 계획이 났는데 이 K2를 하면서는
이 설계하는 방법이 이렇게 연필로 직접 그린 게 아니라 컴퓨터에 집어넣어서 3D 모델로 이게 모델을 설계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요거를 이제 어떻게 가시화를 시켜서 이제 이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 쓸 것인가. 기술자끼리 그걸 보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하는 게 이게 지금 그 당시에 그 스테레오리토그래피라고 지금 3D 프린터의 아주 굉장히 오래된 전신의 기술인데요. 그걸 컴퓨터에다 연결해서 딱 하면 그때 3D 프린터예요. 그 컴퓨터랑 연결돼 가지고 척척척척척척 해가지고 전차가 만들어져요. 스케일 모델이. 그러면 그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검토할 것. 근데 그건 전체 모델뿐만 아니라 특정 부품이 필요하면 특정 부품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1990년대 중후반입니다만은 이미 적용을 해가지고 우리 커뮤니케이션 수단, 눈으로 보고 검토하는 수단으로 잘 활용을 했죠. 예, 그렇군요. 이제 탐색 개발도 굉장히 중요한 단계인데요. 이 K2 탐색 개발과 관련해서 또 기억할 만한 또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이제 김현배 부장께서 말씀해 주시죠. 참 탐색 개발 기간 동안에 저희 국가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체계업체인 현대로템, 그다음에 전문 업체로는 현대위아, 하나탈레스, 또 두산모터롤, 풍산, 여러 업체들이 정말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상당히 많은 좋은 성과를 저희가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체계 개발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반을 그때 확보를 했죠. 특히 핵심 부품 개발에 관련된 많은 기술들을 저희가 그때 개발해서 기본 기술을 확보했는데 그 중에 몇 가지 말씀드리면 120mm 전차포 크롬 도금 기술, 이게 상당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이게 세계적으로 이 120mm 전차포 장포신의 크롬 도금을 할 수 있는 나라는 몇 군데 안 됩니다. 아마 5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상당히 어려운 기술인데 저희가 이 기술을 좀 습득하려고 이게 가장 지금 발전된 나라가 스위스에 있는 크롬 도금 회사인데 저희도 가봤지만은 도저히 이건 기술 습득을 할 수가 없어서 자체적으로 이제 K2 전차포 가지고 하지 않고 K1A1 전차포 또는 그거를 좀 잘라 가지고 저희가 크롬 도금을 수차례 실시했는데 상당히 이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밀착성이 좋아야 고속으로 회전하는 탄의 마찰력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접착성이 좋아야 되는데 상당히 개발하는데 어려움인데 우연히 이것을 기술의 노하우를 획득하게 됐죠. 그거는 불량품, 이게 크롬 도금을 하기 위해서 소재를 이제 가공을 해서 완전히 호닝을 해갖고 매끈하게 개발을 해서 가공을 해서 거기에 이제 크롬 도금을 하는데 그 중에 호닝을 한 것이 100% 깨끗이 안 되고 약간 좀 울퉁불퉁하다 그럴까요? 그런 제품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한번 해봤더니 왜 거기 그렇게 해서 크롬 도금한 게 더 밀착력이 우수하다. 여기서 저희가 힌트를 잡아가지고 그런 방법을 활용을 한 이거는 기술적이라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은 예. 그런 방법으로 해서 크롬 도금 기술을 개발했고 또 포포탑 전기 구동 장치는 외국의 최신 전차 적용한 부분도 있지만 좀 전에 김현 교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처음 우리 K2 전차에 적용을 하는데 이거 시제를 동명중공업하고 현대로템에서 합심해서 저희가 이제 기본 설계를 해줘 가지고 제작을 해서 실제 이 전기 구동 장치는 회전 속도가 유압식보다 훨씬 빠릅니다. 800ms 정도의 회전 속도가 나오는데 이것이 우리가 목표한 대로 보니까 가능성이 있다. 목표 성능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그다음에 르클레어 전차에 지금 채택하고 있는 탄 자동 장전 장치 이것도 저희가 탐색 개발 때 시제를 만들어서 성능을 확인했고 그다음에
전투 통제 장치 이것도 저희가 시뮬레이터를 개발해 갖고 실제 모의 훈련을 해서 개발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표적의 자동 탐지 추적 인지 식별 능력을 확인을 했고 그다음에 그 반등록용 IS 기동 성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반능동용 IS 개발. 그다음에 다목적 고폭탄에 들어가는 근접신간. 요거는 정말 저희가 어려운 여건에서 우리 탄약 개발팀에서 개발한 건데 아까 김현 교수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전차의 가장 그 위협적인 존재가 공격용 헬기입니다. 공격용 헬기가 정말 한 2km 밖에서 숨어서 대전차 미사일을 쏘면은 이거 방어하는 거는 상당히 속수무책입니다. 왜냐하면 상부 공격을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하면 공격용 헬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가지고 개발한 것이 근접신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탐색 개발 때 다락대 시험장에 한 1km 바깥에 와이어 로프를 띄워가지고 거기에 비행기 모형, 헬기 모형을 달아가지고 실제 우리가 개발한 근접신간을 쏴서 7m 이내에 들어오면 이게 센싱을 하게끔 이렇게 저희가 해봐서 성공적으로 이때 근접신간의 기술도 확보한 이런 것이 상당히 이제 그 저희가 탐색 개발 때 얻은 중요한 성과 중에 하나고 또 그때 특히 우리가 좀 그 하나 말씀드릴 그 재미있는 일은 2002년도 초반인가 정말 2002년 월드컵이 막 그 한국에서 개최될 당시에 터키 지상군 사령관이 우리 연구소를 방문을 하셨어요. 그때 그 우리 사통 연구실에 좀 전에 말씀드린 전투 통제 시뮬레이터를 개발을 해서 실제 모의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전차 표적을 자동으로 탐지 추적을 해서 쏴서 표적이 정말 정확히 맞는지 이런 시험을 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를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터키 지상군 사령관한테 그 저희가 모의 훈련하는 그 시험 그 시설도 보여주고 또 시연 장면도 다 보여줬더니 이 양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야 이게 정말 대한민국이 이 정도의 기술 발전을 했느냐 하는 것을 이 양반이 깜짝 놀라고 가셨어요. 그리고 갔다 온 다음에 상당히 많이 터키의 고위급 인사들이 연구소를 방문해가지고 K2 전차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K2 전차의 그 기술을 터키에 수출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또 탐색 개발 단계가 또 중요한 이유가 또 이런 부분이 또 있겠군요. 김영 교수님은 어떤 또 기억 있으신가요? 탐색 개발이요. 이게 저는 요걸 좀 강조하고 싶으네요. 이제 개발을 어떤 시스템을 하려면은 어떤 핵심 기술들 부품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핵심 기술 부품들을 어떻게 어떤 전략으로 획득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그냥 시스템 개발 내 다 집어넣고 그냥 그게 그냥 개발하면서 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이거는 굉장히 하이테크예요. 그래서 기술적 리스크가 굉장히 성공 확률이 크다. 성공 확률이 큰 게 아니라 리스크가 크다. 그러면 이런 거는 별도로 개발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됐을 때 집어넣고 그다음에 그 시기에 딱딱딱 맞춰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플랜을 짜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 탐색 개발 들어가기 전에 한 큰 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념 연구의 결과로 어떤 거를 만들어내냐면 기술 획득 전략을 만들어내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체계 개발 사업에 탐색 개발에 집어넣지 않고 별도의 특수한 기술로서 개발하는 사업을 하게 되거든요. 탐색 개발과 병행해서 그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 이제 4대 핵심 기술이 이제 우리가 기획에서 쓰게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그 밑에 굉장히 여러 가지의 그 연구 테마가 들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그 주포에서 얘기했습니다만은 포구 에너지 증대 기술. 진짜 55 구경장에 이 정도의 에너지가 나오는 전달할 수 있는 포가 되려면 핵심 요소 기술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 기술을 집중해서 개발하는 것. 근데 사격 통제 진흥화.
자동 추적, 자동 탐색 뭐 등등 이런 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아직 한 번도 써본 기술들이 아니에요. 외국에서 쓴 기술도 아니고. 그러니까 기술적 가능성과 이걸 제고해야 돼요. 진짜로 내가 전차 적용할 수 있는가. 만약에 그런 걸 검증하지 않고 체계 개발에다 집어넣게 되면은 이제 그 체계 개발 사업이라는 게 문제가 생기는 거가 되죠. 이미 대규모 돈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래서 사격소객진흥화 아까 포개레지 증대 기술, 근데 생선정 증대 기술이라고 그래갖고 새로운 장갑 체계를 어떻게 할 건가라는 그런 게 하나가 이제 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속기동 체계라는 핵심 기술 사업이 따로 또 있어요. 4개가 이제 굴러가게 되는데요. 이 연구개발 사업으로 여기 고속기동 체계는 뭐냐면은 전차가 이 부정지에서 스무스하게 잘 가야만 좋은 명중률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승무원이 타서도 피로를 덜 느껴서 이 전투하는 시간을 확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진동을 줄이기 때문에 전차 내부에 들어가는 부품들의 수명을 늘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4가지가 핵심 기술이다라고 생각을 해갖고 그거를 탐색 개발과 병행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보면은 체계 개발 들어갈 때는 이 기술이 가용해서 체계 개발을 들어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그러한 전략적 그 어프로치를 하게 돼요. 저는 그때도 이 핵심 기술의 이 4대 핵심 기술을 별도로 입안을 해서 방위사업청에 이제 당시에 국방부하고 얘기를 하고 군한테도 설명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을 동의를 해주시고 그래 우리가 진짜 K2를 가지려면은 돈이 들더라도 이런 추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주신 그때 당시에 그 결정하신 분들에게 뭐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계속 이제 앞서서 이 체계 개념 연구와 또 탐색 개발 연구를 하면서 이 K2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포인트가 또 한 점 잡히거든요. 이 부분 이제 우리 서 교수님께 좀 여쭙겠는데요. K2 전차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 체계 개념 연구가 참 중요하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K2 전반에 있어서의 평가를 좀 간략하게 좀 해주시죠. 예, 뭐 앞서 이야기 나왔습니다만은 K2 전차는 그 최초로 순수하게 우리의 기술력이 투입이 돼서 완성한 전차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기술적인 면에서 뭐 순수한 국내 개발 또는 독자적인 그 한국형 전차 이런 말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이 체계 개념 연구부터 시작해서 우리 개념을 충분히 제대로 반영시켜서 개념을 잡고 설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그 개념에 따라서 제작하고 생산해야 되고 또 그 생산되고 운영된 장비를 그 스스로 능력으로 정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무슨 고장이 났을 때 어떻게 해서 고장이 생기는지에 대한 해석과 또 분석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고 문제 해결 능력을 가져야지 이 기술력을 독자적으로 가진 것이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이 K2 무기체계가 그야말로 독자적인 기술력을 갖고 만든 전차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평가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기술적으로는 뭐 그렇고 전력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그야말로 미래에 요구되는 그 네트워크 중심전의 그 고속 입체 기동전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의 그 전차를 만들어서 지금 우리가 그 가지게 되었다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익범 편집장께서. 예.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3.5세대 전차로 이거를 처음부터 개발한 나라가 사실 지구상에 몇 나라 없습니다. 지금 프랑스, 일본, 그다음에 우리나라, 뭐 서방 세계에서 진짜 사실상 이 세 나라 외에 빼면은 다 기존에 갖고 있던 3세대 전차를 개량을 해가지고 3.5세대를 만든 거지 처음부터 개발하진 않았거든요. 이게 일단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독자적으로 뭘 했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거 3.5세대 전차를 외국에서 설계를 위탁한 것도 아니고 그 설계에 관한 기술 지원을 어떻게 따로 받은 것도 물론 뭐 외국 기술자를 초빙해서 뭐 경험을 든다 그 정도 했지만 그런 게 아닌 실질적인 독자 노력으로 이렇게 체계 개발에서 성공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중요한 것도 아니고 아까 이미 터키 기술 수출했듯이 독자적으로 기술을 수출하는 것도 가능하고 또 무엇보다도 앞으로 전차를 개발할 때 뭐 진짜 독자적으로 외국 손 안 벌리고 할 수 있다는 그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K2를 통해서 뭐 전차 기술 독립을 완성했다라고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 이제 5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 오늘은 한국형 전차 K2의 개발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